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내는 가운데 주거와 보육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군 지역이면서도 체류 인구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이 바로 화순군인데요. 오늘은 구복규 화순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제33회 지난주에 네. 끝난 파리올림픽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화순군청 소속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예. 지금 배드민턴의 정나은 선수 그리고 복싱의 이매지 선수가 메달을 땄는데요.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손에 땀 쥐면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청에서는 배드민턴 팀하고 복싱 팀을 지금 실업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나은 선수가 배드민턴에 참가해서 값진 은메달을 확보를 했고요. 이매지 선수도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최초로 메달권에 진입해서 화순군청의 명예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한 것만큼의 성과가 또 나타나서 참 좋은 결론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 계기로 좀 스포츠 대회 개최라든가 뭐 예전에 이제 이용대 선수 뭐 배드민턴을 금메달 땄을 때도 또 화순이 배드민턴의 고장으로 유명해졌듯이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전지훈련 유치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화순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군청 팀까지 이렇게 배드민턴이 연계 체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용대 선수도 물론 나왔지만 저는 매년 그 학교 대항 배드민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사실 투입해서 전국의 배드민턴을 메카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전지 훈련은 배드민턴은 화순으로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이 배드민턴 하면 화순이고 이번에 이제 배드민턴이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획득한 것도 우리 군청 소속으로 정나은 선수가 있지만 화순군에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금메달까지 딴 선수가 바로 이용대 선수입니다. 근데 이용대 체육관도 있고 한의원 문화체육관을 스포츠 메카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매지 선수 같은 경우는 복싱 체육관이 유일하게 화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매지 선수도 우리 화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참 값진 메달을 따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화순군의 좋은 소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올림픽 이야기 지금 했지만 이제 전국의 지자체들의 우수한 로컬 컨텐츠들이 서로 경쟁을 했던 2024 로컬 컨텐츠 페스타에서 화순군이 종합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들이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번 로컬 페스타에서는 가장 중점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인구 소멸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가 가장 크게 이제 부각이 돼서 화순에서 하고 있는 우리 만원 임대주택 그리고 아이를 키워주는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이런 정책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화순이 이번에 이제 로컬 페스타 대상을 받게 되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인구 문제는 청년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 정책이 앞으로 계속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하셨듯이 민선 8기 전반기에 만원 임대주택 또 다문화팀 뭐 이런 것들이 화순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사실 전국적인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지난 2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2년 후반기에 역점적으로 또 이어서 추진하실 부분들 또 새롭게 추진하실 부분들 어떤 생각 갖고 계실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청년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화순의 만원 주택, 만원 임대주택이 전국에서 벤치마킹해서 여러 시군이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청년 정책을 활성화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00세대를 이제 청년 신혼부부를 공급을 했고 또 이번에도 저희들이 100세대를 공급해서 거의 300명 가까운 청년들이 화순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집도 주고 그다음에 교육도 무료로 시켜주고 이런 제도를 현재 활성화시키고 있고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장려금도 저희들이 1,0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최대로 지원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화순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집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화순군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청년 정책을 앞으로 하반기 때는 집중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의 어떤 뭐 대기업이라든지 거대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물리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사실 힘드니까 네. 특히 이제 대도시인 광주를 인접하고 있는 화순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역도시권과 연계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에 해주셨던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는 저희들이 농공단지라든가 백신 산업단지 이쪽에 이제 취업을 저희들이 알선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그 청춘 신장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신장로는 뭐냐면 구도심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장사도 하고 그다음에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도 청년들에게 임대해 주고 그다음에 청년 하우스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만원주택 말고 청년 하우스를 19세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주거하면서 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에게는 화순에 와서 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의 이자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농사를 지고 싶다 하면 비닐하우스를 70%로 지원해서 지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남은 민사원 8기 2년 후반기 역점 사업으로는 청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뭐 화순군이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후반기 군정 운영 방향으로 또 하나 강조를 하고 계신 게 바로 이제 관광업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관광객 500만 시대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신감이 있는 선언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500만 관객 끌어들이실 생각이십니까? 예, 우리 화순에 지금 이번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이 8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축제 평가를 할 때 보통 관공서에서 축제를 평가를 하는데 민간이 평가를 해가지고 전국의 축제 중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대상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것은 뭔 말이냐면 화순의 관광 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 지역을 이제 지방 정원을 만들고 국가 정원을 만들어서 관광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요. 그리고 화순 이양의 홍수 저절지에 파크 골프장을 지금 87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하루에 5천 명 이상은 관광객이 올 걸로 봅니다. 지금 능주에 18홀이 있는데 거기 하루에 500명씩 와요. 그러다 보니까 능주에 있는 식당들이 줄을 서서 밥을 먹는 진풍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제는 관광 인프라 만들고 앞으로 이제 적벽이 국가 명승지 112호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개방이 되고 그리고 운동 그다음에 관광 인프라 이걸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우리 화순에 새로운 그 꽃감길 조성 사업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음악 분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그다음에 금토일 이렇게 음악 분수 쇼를 하는데 거의 하루에 한 1,000명에서 1,500명씩이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는 광주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세요. 우리 국민들도 계시지만 광주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화순에 와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힐링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관광객 500만 명은 제가 볼 때 금년이면 완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관광객 500만 달성할 것 같다라는 포부를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화순 꽃감길 음악 분수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지역 인근 지역에까지 굉장히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이것 말고 지금 개미산 전망대도 사실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이렇게 저도 인스타 이렇게 SNS 같은데 보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개미산 전망대나 이런 곳에서 사진 찍은 것들 많이 올라오는 걸 보고 있거든요. 개미산 전망대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개미산 전망대는 우리 한유 문화센터 바로 옆에 꽃감길 음악 분수하고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사실은 제가 민선 8기 2년 됐는데요. 임기 안에 이걸 2년 동안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화순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거기에 찻집이라든가 전망대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시고 또 낮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개미산 전망대가 랜드마크 되고 있어요. 사실 개미산 전망대는 원래 개미산이 그 3.1 운동 때 만세를 불렀던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정자 옆에 전망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음악 분수하고 전망대하고 나들이 복지관회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환상적인 장소로 만들어져서 거기는 보면 음악 분수하고 인공 폭포가 내리고 그다음에 거기 개미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화순의 전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신데 SNS에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호응을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화순 광주에서도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자주 가기는 하지만 또 화순에 이렇게 고유한 컨텐츠들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화순의 축제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이제 10월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뭐 이제 추석 오고 곧 있으면 이제 가을이 되는데 가을이 되면 이제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가 또 열립니다. 이 행사도 지금 화순군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축제일까요? 예, 고인돌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고인돌 지역은 70만 평의 광활한 면적에 고인돌이 596개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을꽃 축제, 봄꽃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을꽃 축제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코스모스 해바라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을꽃을 소재로 해가지고 꽃단지를 만들고 그리고 꽃을 심더라도 그냥 한 번 심고 이렇게 걷어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필 수 있는 다년생 꽃 화초들을 지금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17일 동안 이 고인돌 축제를 가을꽃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는 청년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들이 하는 그 페스티벌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뭐 아이들이 와서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이게 축제를 구성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 18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위가 가고 가을이 왔을 때 우리 어디로 나들이 갈까 싶으신 분들 꼭 메모해 두셨다가요. 10월 18일부터 17일간 열리는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후 변화와 고령화로 농업 분야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뭐 화순군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군수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농촌은 우리 지역의 농업은 어떤 식으로 좀 활로를 찾아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자 농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부자 농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부자 농촌 만들겠다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들이 5대 특화 작목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확대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 쇼핑몰 화순팜이 있습니다. 우리 화순에 있는데 제가 군수 되기 전에 와서 보니까 1년에 매출액이 5천만 원 팔았더라고요. 근데 금년만 해서도 지금 16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화순 구민들이 품목만 해서도 한 380개 품목, 거기에 참여한 농가 수가 거의 10,0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생산은 농민들이 하고 판매는 우리 화순팜에서 화순군과 농협이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호응이 좋고요. 화순에 직접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전 국민이 많이 이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 춘난이 있습니다. 산에 있는 거 돌연변이종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은 난초를 거의 취미생활로 전문가들만 난초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승진이라든가 개업할 때 보내는 난들이 전부 양난입니다. 그게 100% 대만에서 온 난들을 꽃집에서 심어서 이렇게 팔기만 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1년 되면 거의 죽고 꽃도 못 피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국 춘난을 산업화 해보자. 이거 혁신 과제로 제가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 만나가지고 농림부에서 혁신 과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 지금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200명 정도 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김영로 지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5억의 예산을 받아서 구원비 5억을 투자해서 난실로 지금 600평 지어가지고 난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초는 우리 난은
매년 새로운 촉이 올라오고 꽃도 피고 그리고 해가 지나면은 촉을 나눠서 분촉을 하면은 소득도 올리고 그리고 1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은 그 꽃값이 한 6천억 된다 그래요. 그러면 국가에서 수입 금액도 줄이고 또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난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난산업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228개 전국 지자체장 중에서 난초를 직접 이렇게 취미생활로 키워본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은 주택을 혁신과제로 냈다시피 이번에도 제가 난산업을 혁신과제로 내가지고 우리 화순에서 시작한 난산업이 전국적으로 펼치게 되면 모든 우리 난을 사랑하고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이렇게 4개 국에 나온 난초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예쁜 난이 한국 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난산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만드는데 제가 앞으로 선봉에 서서 혁신 사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제 춘란에 대해서 이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해 오셨고 실제로 이제 이것을 산업으로 지역 산업에 이제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 오셨는데요. 난사랑이 이제 이게 산업화되는 과정 중에서 홍보가 그만큼 또 중요할 것이고 11월에는 이제 박람회도 또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이 난 전시를 합니다. 근데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고요. 이 난초를 키우신 분들은 그 전시회에 자기 난을 내서 선을 보이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에서는 봄에는 꽃을 피워서 내는 난꽃 축제, 그리고 가을에는 명품 우리 한국의 전국대회를 이렇게 박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 오셔서 보셔야만이 우리 난이 우선지를 알지 그냥 말로 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꼭 전시회 때는 와서 보시고 또 난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화순의 농업기술센터에 오시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고 난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보시면은 와서 보신 분마다 난초를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확 든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화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순군의 산업 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군수님과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 또 한 이야기 중에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받기 위해서 그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이에 최종 지정을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화순의 지금 백신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한 20년 동안 그동안에 그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현재 지금 25만 평의 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도 검사 키트가 녹식자를 통해서 이제 세계에 이렇게 수출되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산업 하면 화순.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 첨단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바이오 특화 단지를 화순에 이번에 유치했어요. 이것은 뭐 화순의 경사가 아니고 전남, 광주, 전북을 통해서 정말 바이오 특화단지가 화순에 유치된 것은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 바이오 특화단지는 73만 평의 광활한 면적을 만들어서 앞으로 여기 1조 2천억을 투자가 될 것이고 일자리는 10,000개 이상이 앞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바이오 산업단지를 이번에도 지금 저희들이 부지 10만 평을 우선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의 화순은 바이오 산업의 특별시로 앞으로 만들어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특별시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구상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화순군에서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와닿습니다. 지난해 7월 지난해 7월 세계보건기구 WHO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로도 지정을 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까지 지정이 됐고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쌓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바이오 특별시 이제 여기 조금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요. 네. 앞선 내용들도 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들이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산학, 연병 이렇게 인력 양성을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앞으로 이제 화순을 국내의 바이오 산업의 인력 양성의 중심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지금 화순 같은 경우는 전남대학교 화순병원이 있고 또 의과대학이 와 있고 그다음에 연구 인력이 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할 수 있는 녹십자 같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부터 임상 그다음에 생산까지 하는 일련의 전주기가 마련된 곳이 전국을 통틀어서 화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바이오 캠퍼스를 통해서 앞으로 이번에 이제 바이오 첨단 전략 산업인 바이오 지금 특화단지를 유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첨단 복합단지를 같이 유치하는 것이 꿈이고 첨단 복합단지는 광주 전남을 통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가 화순이 꼭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바이오 그 단지가 이제 이번에 유치됐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첨단 복합단지도 꼭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시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단계별로 착착착 진행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그리고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에 이어서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계신 광주 전남 상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까지 예. 꼭 화순군에서 이런 단계들을 꼭 이뤄서 뭔가 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바이오 특별시라고 하는 그 표현이 또 만들어 실제로 좀 가겠습니다.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환경부가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또 미래 물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후 대응댐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광주 전남 지역도 이 기후 대응댐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 부분에서 좀 필요성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후보지 14곳이 발표가 됐는데 전남에서는 화순군과 순천시, 강진군 이렇게 3곳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2개의 댐, 동북댐과 주암댐이 있는 화순군은 당황스럽다 이제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물의 필요성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에는 댐이 2개 있죠. 동북댐이 있고 주암댐이 있는데 댐을 원래 막을 때 주암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농업용수로 쓰겠다 해가지고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걸 관광지로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생활용수로 쓰다 보니까 모든 제약이 돼버린 거예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번에 이제 14개 그 기후 대응댐을 만든다는 발표를 환경부가 하다 보니까 갑자기 했어요. 저도 몰랐고 우리 지자체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강진이나 순천 같은 경우는 저수지를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전남도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화순 주암댐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국가에서 갑자기 지정을 한 거예요. 우리 군 의견 듣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물량이 지금 3,100만 톤이라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고 26m의 댐을 이렇게 구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사평 면장도 해봤습니다만은 출근할 때 보면 1년이면은 거의 절반 정도는 안개가 낍니다. 그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주민들은 댐 건설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환경부에서 갑자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몰랐고 그 환경부에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정확하니 뭐 몇 메타를 한다. 유역이 어디까지 정해진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댐이 만들어져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국민들의 반대가 무조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어디까지 유역이 정해지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하고 협의를 통해서 댐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하고 상생하면서 이 물 부족 국가에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댐을 막냐 못 막냐 이런 것을 지금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순천 또 강진과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농작물 피해라든지 실제로 이미
많은 그 화순 군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막 지정을 한 만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자, 끝으로 좀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또 이거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광주 전남 지역민분들 또 화순 군민분들께 예.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민선 8기 2년간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화순군청 1,400명 공직자와 그리고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의회 그리고 도의회 그리고 신정훈 국회의원과 함께 화순에 많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줄곧 1등을 해왔고 또 정부 종합평가에서도 전남 도내에서 1등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은 혁신을 제가 주체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난 산업도 앞으로 잘 하고 또 청년들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해서 화순을 좀 새롭게 바꾸고 잘 사는 화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일 잘할 때는 격려도 해주시고 잘 못할 때는 이렇게 좋은 안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구복규 화순 군수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서울시당대회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 경연을 마치고 이튿날인 일요일 전국 당원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는데요. 여의도 초대석 당 지도부 입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엄청 바쁘시죠? 네, 정신이 없습니다. 뭐 오늘 여기 스튜디오 분장도 거의 못 하시고 들어오실 만큼 네. 바쁘신 것 같던데 전대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직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담당한 국장이 이제 스스로 극단 선택을 하는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마음이 좀 무거우시겠어요? 그거 보시면서. 네, 뭐 굉장히 강직하고 훌륭한 분이고 제가 존경하고 또 아끼던 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지 못할 그런 네. 비극적인 소식에 너무 참담하고 네. 또 그렇 안타까운 선택을 하실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권익에 대한 자부심 또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셨던 분이라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빈소를 가셨던 것 같은데 그 부인이랑 그 어린 자녀 뭐 이렇게 같이 안고 뭐 우셨다 뭐 그렇게 적었던데 근데 이거 뭐 억울한 죽음에 대한 죗값을 책임있는 사람들이 치러야 된다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니 직속 상관이죠. 정승윤 부위원장이 뒤따라 나와서 권익위가 뭘 잘못했냐 뭐 이렇게 고함을 쳤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날 장례식장에 사실 이제 앉아있던 그 사람들이 그 권익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용산의 권익위 담당 정호성 비서관 네. 그리고 직전에 권익위를 담당했던 심의사회 수석이었던 강성규 의원 네. 그리고 권익위 담당 정무위에 간사를 했었던 성일종 의원 등이 네. 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보면서 사실상 이 국장의 억울한 죽음에 제가 보기에는 다 책임이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인데 거기에 와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그 책임의 억울한 희생에 대한 책임 있는 그런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해져서 그 사람들에게 네.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부위원장이 쫓아나와가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권익위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사실은 이런 그 자신들은 원칙
따라서 아무런 문제 없이 무혐의 결정을 한 건데 네.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은 야당이 잘못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쫓아 나와서요? 네, 쫓아나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네.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인 네. 직속 상관인 부위원장이 마치 자신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남 탓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정권이 답이 없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누구보다 내 밑에 부하 직원이었던 참담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네. 책임을 부정하고 남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권익위의 지금 미래는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부인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진짜 드는데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다라고 적으셨던데 뭐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보통 뭐 살인 정권 이러면 뭐 전두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권에 대해서 뭐 살인자다 조금 뭐 과하다는 느낌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사안이 네. 대통령 부부의 척다금지법 위반을 덮으려고 네. 무리하게 권익위 수뇌부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장의 소신을 이렇게 묵살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비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김건희 여사가 왜 그 금지되어 있는 물품인 그 명품백을 수수를 했냐. 네.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왜 대통령이 덮으려고 했나.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의 범죄입니다. 배우자가 그런 명품백 수수를 한 사실을 네. 안 순간 즉각 그것을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와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의 범죄예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가 그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네. 그걸 내리지 않고 무혐의를 하는 과정에서 온갖 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권익위 수뇌부, 용산 이들의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이 안타까운 이 젊은 국장의 죽음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살인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올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권익위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커넥션 진상규명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법안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그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고 사실상 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유권 해석의 이제 가장 최종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네.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권익위의 이런 해석이 굉장히 일종의 지렛대로 작용을 하고 가이드라인처럼 작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사실상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것은 그 결정이 일단 그동안의 관행이나 그 원칙에 비하면 사실이 아니고 그 자체가 직권남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하게 된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청탁금지법 위반의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발의한 청탁 이 금지법 관련 특검법은 권익위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3자를 대상으로 해서 네. 이 3자 간의 어떤 불법적인 커넥션과 위법을 밝혀내는 그런 특검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는데 네.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거기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이런 네.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 떠나서 민주당이 뭐 결정을 하면 법안을 통과를 시킬 수는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부인 특검법을 수용을 할까요? 그냥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의 범죄 행위에 관한 수사를 하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이해충돌입니다. 법원의 판사들도 네. 이 헌법상의 권리인 재판권을 행사할 때에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돼 있는 사건이 재판 안건으로 오르면 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회피하거나 제척, 기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대통령이 그러한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는 회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특검법에 그걸 직무를 회피하지 않고 그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고요. 또 다른 이 법률 위반으로 네. 헌법에 정해진 헌법과 법률 위반의 경우에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잖아요. 그런 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거다. 그래서 특검법 거부권 네. 행사하지 마시라라고 경고드립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90% 이렇게 안팎 왔다 갔다 하는 지지를 얻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일극 확인 대회 아니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네.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네.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고요. 그게 뭐 누가 지지하라 지지하지 말아라 해서 된 게 아니라 네.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 당원들이 지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우리 지지자들이 인정을 하고 기대가 많다. 이것이 반증이다 생각하고요. 네. 국민의힘이 그걸 이제 일극 체제가 아니냐. 당연히 우리가 야당으로서 우리가 집권을 하려면은 유력한 대선 주자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그 대선 주자가 당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으면 민주당으로서는 그는 좋은 현상인 거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네. 당연히 불편할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는 민주당에 대한 질시 섞인 시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러우니까는 딴 얘기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인 건가요? 깎아내리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승부처 서울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서울 호남 향후회 회장단이 의원님에 대해서 공개 지지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제가 원래 영남 출신이잖아요. 통영 출신. 네, 그래서 영남 출신이 제가 민주당에 이렇게 입당해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는 지역주의를 깨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냐 그 생각으로 민주당에 입당해서 네. 지금까지 오직 민주당만 지켜오고 뭐 네. 탈당이나 뭐 다른 이런 견눈 팔지 않고 일편단심 민주당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호남 분들께서 네. 이 그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또 항상 정의로운 그런 네. 이제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는 전현희가 네. 이 호남 정신에 부합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호남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호남 향후에서 이제 전현희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서울 호남 향후회 회장단들은 거의 다 오셨고 네. 또 전국 호남 향후회 회장들과 각 지역의 회장님들 거의 전국 호남 향후회 임원진들 거의 다 함께 하셔서 지지를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영남 출신으로 호남 정신 계승 간직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을 지도부에 입성시켜야 된다 뭐 그런 취지였던가 보네요. 그게. 네, 호남이 선택한 영남 정치인으로 네. 그분들이 저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정치는 신의가 제일 중요하다 엄청 강조를 하셨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신 건가요? 이번 전당대회 예. 과정에서 일단 제가 좀 네. 내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내상이요?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특정 세력이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이른바 마타도어 허위 사실 유포를 많이 했고요. 이번에 전당대회가 이제 사실상 온라인 당원들 중심으로 네. 이렇게 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허위 사실과 마타도어가 순식간에 번지고 제가 이제 몹쓸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마타도가 그렇게 많이 뭐 그냥 엄청 많습니다. 말씀을 네, 차마 하시기가.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모두가 거짓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전현희의 진심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관련해서
언론 야당 인사들 무더기 통신조회한 거 가지고 게슈타포 나치 정권이라고 아주 세게 비판을 하셨던데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했던 그 얘기를 제가 일종의 반사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 공수처에서 대통령과 후보 그 가족들 네. 김건희 뭐 그 관련 가족들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정치인들 그래서 공수처가 당시에 89명을 그 통신 네. 기록 조회를 한 사안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이것은 미친 짓이다 공수처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나치 정권 그 게슈타포나 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언론과 뭐 이런 관련되어 있는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네. 그 관련자들을 그 통신 조회를 했는데 그야말로 무차별하게 네. 뭐 엄청나게 대규모로 했잖아요. 뭐 3,000명 수준으로 했다는 얘기부터 네. 10,000명, 뭐 많게는 10만 명까지 조회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서 네. 검찰이 그렇게 조회를 한 것은 그거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했던 그 잣대 그대로 하면 이거는 검찰이 미친 짓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과 윤석열 정권이 게슈타포 나치 정권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한마디로 내가 하면은 합법 조사, 남이 하면은 미친 짓 게슈타포 뭐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예. 내로남불 이중 잣대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한 잣대 네. 그리고 상대나 야당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 무조건 야당은 잘못했고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 이게 이 정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이제 탄핵을 거론할 때다 뭐 위헌 위법 사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최고위원 되시면은 이 탄핵을 실제로 뭐 이렇게 실행하는데 역할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의 듀얼백 수수는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네. 위반입니다. 신고하고 반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의 범죄죠. 그리고 네. 이거는 청탁금지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별게 아닌 범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을 했고요. 반환하고 신고를 안 했잖아요. 예,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부권의 이 그 남용, 그래서 자신과 배우자에 관한 거부권 행사, 이거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최혜병 사건의 이 수사에 개입하고 외압을 행사한 이런 부분은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미 성립되어 있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이 상당히 네. 많고요. 그래서 또 그 외에도 뭐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한 그 주체가 누군지 이런 것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고요. 대통령이 관여를 안 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고요. 그는 네. 대통령 일가의 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들이 매우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럼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을 동의하는가? 이제 이 부분은 자기 지도부의 과제이고 국민들이 함께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제가 하고 싶다. 중대한 법 위반 앞에 중대한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가지고 만약에 헌법재판소 가면은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게 중대한 사유가 될까요?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권 때 그때 네. 탄핵 사유를 한번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네. 사실상 이제 국정농단을 하고 네. 대통령이 뭐 최순실이 적어주거나 문고리 3인방들이 네. 뭐 하는 대로 사실상뭘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대통령의 무능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잖아요. 네. 그런데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직접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게 있었을까? 물론 이제 뭐 특갈비라든지 뭐 이런 네. 거를 받았다든지 뭐 미르재단의 제3자 뇌물죄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네. 사실상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처럼 정말 뚜렷한
법률 위반은 있었을까? 그러니까 탄핵 시점을 복기를 해봤을 때 그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비교할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충분히 차고 넘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권익위에 정말 안타까운 젊은 강직한 국장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다가 네. 그 자신의 그 부하를 강물에 이렇게 네.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는 강직한 우리 박정훈 대령 네. 그리고 박혜룡 경정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마약 수사 네. 외압 의혹을 용감하게 또 밝힌 이런 정말 강직하고 훌륭한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부분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거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소신을 부정당하고 이런 사실상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에 자신의 소신을 팔아야 하는 그리고 거기에 오늘 가치관의 그런 그 갈등 이런 것을 겪는 공직자들이 매우 많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모두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이 어둠의 순간이 곧 또 밝은 새벽이 올 거다 기대를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주당과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